혼자 외롭고 쓸쓸하게 마시고 있습니다. 자, 검증된 상품을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쇼핑몰 마케타니를 소개합니다. 요즘 생들기름을 영양제처럼 매일 챙겨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장 건강에 특히 좋다고 알려졌기 때문인데요. 생들기름은 원재료도 중요하고 만드는 방식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보관 방식입니다. 생들기름은 보관을 잘못하면 쉽게 산패되어 영양소가 파괴됩니다. 소개해드리는 산방 생들기름은 100% 국내산 들기름입니다. 저온 압착 방식이라 기름이 맑고 깨끗하고요. 주사기를 응용한 기술로 공기 유입을 원천 차단해 산패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 기름을 흘리거나 남은 기름을 낭비할 일도 없습니다. 설맞이 특가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2세트 주문하시면 1세트를 더 보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케타니에서 건강하고 맛있는 산방 생들기름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목요일 오전까지 주문하셔야 설 전에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주문 방법은 유튜브 화면 좌측 하단을 클릭해 바로 주문 가능하고요. 주소창에 마케타니 입력 후 검색해 주문하셔도 됩니다. 010-2885-3244로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자, 이게 진짜 신기해요. 제가 이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를 이렇게 딱 해서 세지 않게. 왜 이렇게 웃으세요? 방송하기 전에 연습하더라고요. 요거를 이렇게 짜가지고. 진짜 주사기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짜드리겠습니다. 주세요. 그럼 이걸 드실 분들은 그냥 드셔도 되고. 아니 그럼 이렇게 그냥 기름을 마셔요? 요새 이렇게 마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자, 영환 여기. 영환 선배는 특별히 좋은 잔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근데 이걸 기름을 왜 먹어요? 이게 건강에 좋대요. 네. 방송 쉬운 거 아니에요. 제가 한 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름 이렇게 마시는 거 처음 봤다. 아니 인간이 이렇게 기름을 먹어도 되나? 진짜 기름지네 방송이에요 진짜. 일단 뭐 꼭 안 드셔도 되니까 냄새를 맡아보시면 이게 100% 국내산이라고 하니까 냄새가 좀 뭔가 다르지 않습니까? 드시네. 먹으라며. 저도 먹을게요. 맛있네. 아, 들기름 맛있다. 죄송합니다. 이거 광고인데 이거 너무 자르고 표정이 가야 좀. 이거 맛있는데. 기름을 마시는 건 좀 제 취향은 아닌 것 같고 다만 이제 음식에 이렇게 해서 먹으면 맛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들기름 맛국수 요즘 되게 유행하잖아. 맞아, 그거 맞아. 그 냄새. 그러니까 그 냄새가 나니까 맛있네. 네. 지금 보시는 분들이 지금 옆에 계신 분 되게 집중하고 계실 텐데. 진짜 열심히 살지요. 제가 광고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럼요.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가만히 잘하셨어요. 김남준 청와대 대변님이 진짜 바쁜 시간을 쪼개가지고 저희 공동포차를 찾으셔가지고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저희가 후 찾아보니까 원래 술을 마시는데 대변님께서는 술을 원래 안 드신다면서요? 평생 마실 술을 다 땡겨 먹어서 지금은 술을 먹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그래요? 네, 대통령께서 저를 그렇게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언제부터 안 드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한 10년 넘은 것 10년 같아요. 넘었어요. 그 전에 네. 얼마나 드셨길래? 그때는 정말 많이 많이 드셨어요?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술을 잘 마시는 체질이 아닌데 네. 술 마시고 뭐 이런 것들을 좋아해서 몇 살 때부터 마셨는데? 그 방송에 공개하기 어려울 그래요? 나이부터 마셔서 술 마시면 안 되는 나이부터 시작을 하셨구나. 좀 기사 나가겠네. 기사 나가겠네. 오늘은 진짜 외롭고 쓸쓸하게 네. 혼자 마시니까 맛이 좋네요. 같이 한잔 해요. 이거 제로입니다. 제로. 제가 따로 운전 때문에. 콜라. 저도 콜라지만 콜라 네. 한잔 마시고. 네. 네, 성한 선배는 저는 소주. 물을 가장한 소주. 바쁘시죠? 지금 사전 사전이죠? 토크. 네. 바쁘죠? 요즘 뭐 하루에도 대변인이 대응해야 될 이슈들이 막 몇 가지씩 생겨나고 있으니까 네. 일이 참 많긴 합니다. 네. 요즘 특히 정말 민감한 현안이 많은데 그러게 하필이면 이때 말이에요.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그러니까 방송 얼마나 고충이. 일찌감치 나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방송을 몇 번 나갔는데요. 네. 그 이슈가 있을 때마다 나가게 되더라고요. 마침 그 날짜가 네. 이슈가 막 터지는 날짜에. 그래서 방송 날짜 고르는 거는 네. 참 못하는구나. 이게 이몰남이라고 이슈를 몰고 다니는 남자. 이몰남.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람이 가면 뭐가 사고가 터져. 기자들도 출입처를 받고 그럼 저기 뭔 일 나겠다. 뭔 일이다. 옛날에 뭐 그런 사람이 국방부 출입을 했더니 뭐 간첩선이 내려왔다나 뭐 이런 신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일복은 타고난 것 같아요. 그럴 네. 겁니다. 네. 운명이려냐. 뭐. 야, 오늘 이재명 정부 청와대 대변인의 기술을 한번 봅시다. 답을 하는데 아무 답도 아닌 어떤 기술을 구사할지 너무 궁금해. 그게 너무 궁금하군요. 네. 답 대신할 수도 있어요.
성남시에 같이 계셨죠? 네. 아까 그러니까 두 여쭤봤던 건데 분이 한번 친하시잖아요. 다시 여쭤볼게요. 그때하고 지금 뭐 사람이 많이 달라졌죠? 아주 똑같습니다. 뭐 방송에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때나 지금이나 거의 똑같아요. 그때도 노안이었어서.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그때 나이에 비하면 지금은 동안이라니까요. 이렇게. 꼭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다는 누구에게나 생각이 한 번에 동안을 옵니다. 아, 그래요? 성남시는 사실 제가 먼저 들어갔거든요. 네. 들어갔을 때 그때 당시 그 이재명 성남시장 오시고 그때는 때 되면 시민들과의 대화 이렇게 해가지고 지역 민방의 토론회를 가셨어요. 네. 그러니까 앉혀놓고 시민들이 막 이야기하고 묻고 답하고 진행하는 사람이 네. 깐죽깐죽 대면서 아, 누구였을까요? 딱 보는데 한번 두고 보자 이랬는데 성남시에서 두고 보게 돼요. 아, 진행을 맡으셨군요, 그때. 쑥 오더라고요. 깐족거리는 그래서, 진행. 예, 그래서 와, 그때부터는 깐죽거리는 사람을 대응하는 사람이 돼요. 아, 혹시 제 몇 진행이 년- 깐족거린다고 생각하진 않으시죠? 한잔 할까요? 지금 몇 년도 얘기하시는 거예요? 좀 13년도죠. 2014년에 제가 들어갔으니까요. 저는 13년도부터 네. 했었으니까. 그럼 12년 전.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거든요. 왜 그 대변인으로 성남시 대변인으로 같이 하게 됐냐? 네. 아무리 생각해도 특별한 계기는 없는 것 같고 저는 입 좀 막아라. 그렇죠. 아, 입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 편으로 만든다. 아, 이거 이따가 본방송에서 할 얘기인데, 미래. 들어와서 당해봐라. 지금 몇 년째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장고님이랑 친하실 텐데, 원래 장고님이랑 아무래도 장비라고 부르신다면서 친하신 분들은. 그때는 이제 장비 혹은 장비. 뭐 그 전에는 장보 뭐 장보, 그렇게 보좌관. 장고는 보좌관. 네, 네. 맞습니다. 장비는 비서관. 비서관. 네. 장고는 뭔지 아세요? 아, 장 여기서 저희 공동포차에서 별명이 장고입니까? 장고예요, 장고. 성한용 선배께서 지어주셨습니다. 이게 내가 말할게. 장영철 숨은 고수 이래서 장고래. 그래서 장고라고 부르고 나서 사람들이 아무도 그게 무슨 뜻인지 묻지가 않아요. 여전히 어색해요. 장고 장고 영화 아시죠? 알죠. 총장. 네. 성정이 총장.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쵸, 잘 어울리죠. 장비보다는 훨씬 더 잘 어울려요. 그럼요. 장고, 그럼. 장고. 일단 잘 외모가 지었어요. 장미가 아닌데. 외모 이야기는 아까 뭐 다 했으니까 하지 마시죠, 이제. 근데 되게 젊으시더라고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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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이 되게 젊으신 나이에 되게 중체대한 일들을 되게 오래전부터, 그러면 되게 어렸을 때부터 그 대변인 역할을 하신 거잖아요. 2014년도에 제가 네. 처음 성남시 대변인이 됐으니까 그때는 30대 중반 정도였죠. 네. 그러니까 성남시에서도 왜 그런 모험을 걸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이 외모만 젊으신 거 아니에요? 그래요? 외모만 젊은 건가요? 실제로 젊으신 거예요? 일단 전반적으로 외모에 관해서 딱 죽고 가네. 피부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아유, 감사합니다. 송채경화의 공동포차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겨레 송채경화 기자고요. 수요일 공동포차를 책임지고 계신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성한용 한겨레 정치부 선임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공동포차의 장고 장형철 KSY 부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한 손님을 모셨는데요. 지금 굉장히 바쁘신 와중에 저희 공동포차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리는 마음을 먼저 전하고, 자,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남준 대변인입니다. 네. 와, 하필이면 이렇게 민감한 이슈가 많이 터졌을 때 나와주셔서 말입니다. 감사드리고요. 하필이면 왜 오늘인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많아, 물을. 뭐가 되게 많은데, 일단은 저희 공동포차에서 딱 나오시면은 어떤 분인지, 어떤 사람인지부터 좀 여쭤보거든요. 일단 제가 좀 이력을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에 부터 대변인을 맡으셔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의 입이다 이런 이제 얘기를 듣고 계신 분인데, 원래는 처음에 이재명 대통령이랑 인연을 맺은 게 변호사 시절에 성남 아름방송 기자셨다고. 그래서 이제 기재와 취재원 이제 간으로 이제 지내다가 2014년에 성남시 대변인으로 발탁이 되셨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그 당시에 왜 기자였던 김남준 대변인으로 발탁하셨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저도 그게 좀 의문이긴 합니다. 네. 그때 나이가 이제 30대 중반이었는데 그때 왜 저를 대변인으로
낙점을 하셨을지 아직도 미지수긴 한데요. 그래요. 네.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주변에서는 저런 평가들을 합니다. 제 입 좀 막아라. 입 좀 막아라. 아, 굉장히 비판적으로 많이 보도를 하셨나 봐요. 그때 기자로서 되게 깐죽깐죽대면서 그랬었거든요. 예. 네, 깐죽과 이런 표현이 좀 그런가요? 이게 까칠한 것과 약간 좀 차이가 있는데 깐죽이요? 네, 저도 사실 성남시에서 같이 일을 해서 아는데 그 대변인님을 보면 드는 그 늘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뭐냐면 네. 좀 이 사고 인명 사고였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네. 판교 한풍구 사고 그때 네. 엄청나게 큰 사고가 났었을 네네네, 때 맞아요. 그때도 대변인이었고 저는 네. 비서실에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하고 같이 이때 대책본부를 꾸리면서 대책본부의 공식 대변인까지 맡으셨어요. 네. 그때. 그때 많이 힘드셨겠네요. 엄청났죠. 네. 그래서 한 2, 3일 정도를 거의 잠을 못 자고 수습을 한다고. 그리고 특히나 그때는 세월호 이 문제 때문에 지금 대통령께서 성남시장으로 박근혜 정부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 워낙 세게 치고 있었을 때니까 관내에서 이 문제가 터져버리니까 네. 이게 정치적으로도 엄청난 좀 위기 상황이었죠. 그래서 2, 3일 정도를 둘이 같이 집에 거의 못 들어가고 물론 당연히 대통령께서도 못 들어가셨고 또 제 입장에서는 기자 생활을 하다가 대변인이라는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고 한 달 남짓 정도 되는 시점이었을 거예요. 네. 얼마 안 됐을 시점에 굉장히 커다란 사고가 나는 거여서 저로서도 여기에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됐을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네. 근데 좀 비교가 될 만큼 대통령께서 굉장히 처신을 잘 하셨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 사실 대통령과 처음 뭐라고 그럴까요? 합을 맞춰봤다거나 그렇죠. 할까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와, 그 사고 주최 측의 이야기를 하고 또 피해자 가족들과 이야기를 할 때 역량들이 발휘가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변호사를 생활을 하면서 이제 뭐 노동과 관련한 이런 변호도 많이 했었던 그런 경험들이 그 현장에서 이제 발휘가 되는데 네. 그런 걸 보면서 참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실전에 정말 강한 사람이구나. 너무 무겁게 시작하시는 것 같아서 네. 가벼운 무서워. 성한용 기자께서 질문하면 좀 무서워. 아니 아주 가벼운 진실 게임 하나만 12년 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네. 이건 진실을 말씀하셔야 됩니다. 12년 전 성남시장 때 이분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 것이다. 알았다 몰랐다. 전혀 몰랐습니다. 장모님 알았다 몰랐다. 저는 알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기자 생활할 때도 그랬었어요. 이제 지역에서 기자하시는 분들은 뭐 비슷한 느낌을 가지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지역이 좀 더 발전되고 아니면 변화하고 이런 것에서 이제 감시자로서 그렇죠. 역할을 하는 거에 대한 보람을 느끼거든요. 네. 그런데 안에 직접 들어가서 그런 역할을 해보는 것도 나는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저도 대변인을 하게 됐는데 네. 안에서 맞이했었던 이런 뭐 다양한 경험들 뭐 이런 것들이 많은 도움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벌써 그때로부터 12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대변인을 맡고 나서 이제 국회에 들어오셨을 때는 보좌관 하셨고, 그러면서 이제 이재명의 입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셨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부부 관계에서도 의견이 다른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재명 대통령과 대변인께서도 의견이 좀 다른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 좀 어떻게 해요? 대통령께서 이제 참모들한테 많이 주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네. 주변에서 참모들이 직원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걸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세요. 네. 직원해라. 네. 직원해라. 그래서 직원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요. 네. 왜 웃으시는 거죠? 여기도 직원 여기 잘하시는 있으면 분이 안 여기 한 분 계신데. 근데 직원을 많이 하다가 이 잘리는 분을 제가 하도 많이 봐가지고 아니 일반적으로 네. 일반론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 보스가 나한테 쓴소리하는 참모가 있어야 돼. 근데 계속 쓴소리하면은 눈밖에 나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어떠신가요? 오히려 직원을 하지 않으면은 참모로서의 쓸모가 좀 없어진다고 생각하실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굉장히 했어요. 특이하시네. 네. 항상 레드팀의 역할, 직원을 하는 것들을 많이 요구를 하셔서 뭐 그런 것들을 하려고는 많이 노력을 했었고 네. 뭐 그러다가도 결국 토론도 거치고 안에서 논의도 하면서 제 생각과 다른 결론이 나기도 하잖아요. 네. 그러면 당연히 그 결론에 맞춰가지고 네. 가게 되더라고요. 네. 뭐 성남시 대변인도 하시고 여러모로 이제 대통령의 입으로서 활동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사실 그때랑 지금이랑 책임감이나 무게감이 훨씬 다를 것 같아요. 훨씬 지금 청와대 대변인이란 이 직책이 훨씬 무겁잖아요. 네. 청와대 대변인으로서 좀 이것만큼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으세요? 뭐 어느 대변인 역할이나 뭐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대변인이라는 게 사실 이제 말을 전달을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네. 대변을 해서 전달을 하는 입장인데 말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말을 하지 않아야 될 거를 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 어떤 상황에서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러나 이 상황을 적확하게 보도록 하기 위해서는 말을 하는 것보다 말을 하지 않는 것을 잘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오늘 이상하네요. 답변 많이 안 하겠다는. 아니, 김동준 대변인 기자들한테 인기가 되게 좋으세요. 되게 좋은데,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막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얘기는 막 하다가도 이제 뭐 다른 대변인이나 아니면은 뭐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보도하지 마 그러면서 이제 배경을 막 또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렇게 배경도 별로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스타일은 아니신가 봐요. 제 나름대로는 그래도 설명드린다고 합니다. 아하, 예, 네. 예. 그런 것도 따로 해주시고. 왜냐하면 맥락을 좀 이해를 해야지 정확한 보도가 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네. 저기 여의도 이제 주로 민주당 출입 기자들이죠. 굉장히 자주 만나신 편이죠. 맞습니다. 네, 네. 저는 약간 게을러서 자주 못 뵀는데 일선 기자들 평가가 그래요. 네. 이제 김현지 실장님은 좀 이 범접이 어려운 그런 취재원인데 네. 이제 우리 김남준 대변인하고 식사도 자주 하고 배경 설명 많이 해주는 편이라고 네. 합니다. 그래서 이제 김현지 실장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사실 그때 성남시 당시에는 저희들이 그렇게 숫자가 참모들 숫자가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각자 역할들이 다 부여가 되고 그 역할을 맡아서 했었고 저는 이제 뭐 대외적으로 언론이라든지 다른 데들의 우리 입장을 전달을 해주는 역할을 맡았었고 김현지 실장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역할을 맡았어서 역할의 차이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한테 일원화 되도록 하다 보니까 기자분들은 저랑 소통을 많이 하게 돼서 아마 그런 평가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네. 저도 예전에 그 민주당 반장할 때 전화 통화를 해보면은 굉장히 예의 바르게 예의를 지켜주시면서 그러니까 설명을 해주시려고 노력했던 그게 좀 기억이 많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왜 이 의미심장한 웃음은 뭐죠? 같이 일하면 진짜 좋은 사람이거든요. 네. 같이 일하면. 왜냐하면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게 예의 바르게 싫어하는 사람한테도 예의 바르게 저게 했습니다. 마치 전체인 것처럼 이야기하지. 그렇습니다. 뭐 사인이 많으신가 봐요. 저는 말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이렇게 막 얘기하면서 서로 좋을 게 없기 때문에. 워낙 친하신 것 근데 같아요. 경기지사 하실 때도 참모를 하셨는데 경기지사 하실 때쯤에는 대통령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셨죠. 그때가 처음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게 아마 박근혜 탄핵 때였었던 것 같아요. 그때 민심들이 좀 모아진다라는 거를 현장에서 느꼈거든요. 네. 광화문 광장에 많이 나와서 연설도 현장에서 많이 하고 이럴 때 민심들이 모아지는 걸 보면서 이게 그 한 사람의 리더를 만들어 나가는 사회가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구나라는 걸 느껴서 그때부터는 조금씩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성남시장 그만두시기 전이죠. 바로 직전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경기지사 바로 맞습니다.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첫 대선을 한번 하셨었던 거고. 네. 경선을 해서 졌죠. 네. 손가혁 이렇게 해서 뭐 그때 네. 그 부분도 있었고. 손가혁 아니셨나요? 저는 그때 캠프에 있었죠. 캠프에서 손가야겠으면 뭔가 여론 조작으로 좀 잡혀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최근에는 부동산 관련해서 뭐 하루에도 몇 번씩 올려가지고 이게 정말 대통령의 의지가 이렇게 강하구나라는 걸 이제 국민들한테 좀 알리는 계기가 됐던 것 같기도 한데, 이 보니까 SNS 계정을 관리하신다고 대통령 이제 SNS 계정을 직접 관리하시고 또 뭐 보도를 찾아보니까 지난해 11월에는 이재명 대통령 모르게 페이스북 계정 비밀번호를 바꿨다. 뭐 이런 보도도 나오거든요. 이거는 그때 왜 바꾸신 거예요? 아마 그때가 작년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네. 당대표 시절이니까 당대표 시절이에요? 이게 좀 오래된 재작년 거구나. 정도 됐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가끔씩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본인이 직접 올리는 것도 그 나름의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네. 그래도 한번 점검할 것들을 점검을 하고 메시지가 나가는 게 네.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어서 제가 저한테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 바로 즉각 조치를 하겠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비밀번호를 알려드리지 않고 이제 바꾸기도 하고 했었죠. 지금은 어떻게 대통령이 직접 쓰시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직접 쓰시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 뭐 이 메시지라는 거는 다 대통령의 직접적인 메시지라고 봐야죠. 모든 게. 네. 그러면 새벽에 SNS 하실 때 안 네. 자고 이거 다 검사하세요? 다 봐야죠. 네. 그러면 같이 잠을 못 주무시는 거잖아요. 알람을 맞춰놓는 한이 있더라도 이제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밤새도록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해요? 왜냐하면 네. 잘못된 게 올라가면 또 지워야 되거든요. 지운 적 있으세요? 많습니다. 잠은 언제 주무세요? 뭐 이제 자면서 이게
긴 시간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남 때부터 그렇게 네. 했었으니까 긴 시간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네. 이제는 그게 그렇게 다들 사는구나 아니 생각하면서 좀 이렇게 지내고 꼬집어 있습니다. 보세요. 혹시 저 사람인지 아닌지. 사람이 인공지능인지 어떻게 잠을 안 자고 사세요? 좀 신기하네. 잠은 잡니다. 진짜 너무 대단하신 것 같은데. 그 요 대목에서 네. 이거 꼭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정치인이 SNS로 국민하고 직접 소통하는 장점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인정하거든요. 근데 이제 언론은 또 약간 기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또 의제 설정도 좀 해주고 권력 감시도 해야 되는 게 있고. 근데 이제 언론계에 좀 계시다가 이제 오래전부터 이재명 대통령 참모를 하고 계신데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언론에 대한 철학이라고 할까요? 언론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좀 싫어하시는 건 아닌지. 전혀 그렇지 않고요. 예. 그 언론의 기능이 분명히 있다라고 뭐 여러 차례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특히 이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이제 주권자들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주권자들이 판단을 하려면 객관적인 사실들, 정보들을 바탕으로 판단을 해야 그게 올바른 판단이 되는 거고. 그러면 그 객관적인 사실들을 전달하는 거는 뭐 여러 채널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언론의 역할이 그러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걸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십니다만 뭐 제4부라고 불리고 그러한 역할들을 하는 언론에게 그만큼 많은 권한도 부여하고 사회적인 위상도 부여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만큼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언론의 역할이고 그렇지 않았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좀 바로잡을 수 있는 것들은 바로 잡아야 된다. 그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언론이 우리 이제 한겨레 포함해서 뭐 고의로 그러는 경우보다는 뭐 좀 잘못된 정보가 나가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를테면 그 이제 정권을 잡고 있는 쪽에서는 이거 우리를 좀 의도적으로 뭐 일부러 그러는 것 아니냐.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아무튼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그런데 확실히 이제 청와대 출입 기자들 그렇고 정당 출입 기자들한테 물어보면 이 언론의 어떤 이 보도에 대해서 약간 이 대통령이 좀 약간 좀 불신 같은 게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네. 얘기들을 해요. 저는 그 문제를 어떻게 좀 저는 해결을 저렇게 할지.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 언론에 대한 책임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예. 언론이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에 대한 시각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시각 차이. 네, 그러니까 언론이 막중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막중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또 그 책임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건 라는 있죠. 생각은 그건 이제 하고 언론계 내에서도 자성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가진 권한에 비해서 너무 책임을 안 진다 이런 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균형점을 찾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또 어려운 부분인 것 같긴 맞습니다. 합니다. 예. 근데 이거는 왠지 대답을 안 하실 것 같지만 그래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6월 3일에 지방선거에서 여러 지역에서 이제 재보궐선거도 있는데 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상징성 있는 인천 계양을에 좀 차출될 것이다라고 하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약간 분위기로 흐르고 있어요. 맞습니까?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루에 몇 건씩 대응을 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네. 대변인 업무에 충실할 수밖에 없는 네. 환경이기도 합니다. 다른 거는 생각할 수가 없다. 지금은 뭐 대변인 업무에 충실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예, 뭐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네. 뭐 소식들을 좀 전달을 우리가 해드릴 수 예상했던 있을 답하고 때 똑같죠. 아, 이게 근데 저는 네. 개인적으로는 기회가 된다면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유가 당에서 사실은 대통령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사실 우후죽순으로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지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당에 대통령이 신뢰할 수 있는 메신저를 이게 뭐 꽂는다 이런 개념보다 대통령의 의중을 가장 지금 거리에서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주요한 사람이 당내에 저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네. 들고 지금은 없어요? 내가 말을 하면서 이렇게 오겠구나 싶었어요. 근데 가장 지금 거리에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뜻을 잘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좀 기준이 될 수 있는 메신저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또 본인의 정치도 좀 하셨으면 좋겠고
기회가 있으면 절대 마다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출마 생각이 출마 쪽으로 미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정치 쪽에 굉장히 오래 계셨던 분들이 국회의원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바람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전혀 관계없는 곳에서 이제 탁 갑자기 영입돼 온 인사보다는 그래도 국회 경험이 어느 정도 있고 경험을 쌓은 분들이 국회에 와야 좀 국회가 좀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해보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 막 지지한다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뭐 기회가 오면 하는 것도 괜찮다. 잘 나오셨네. 요거만 잘라, 요거만 잘라. 과연 그럴까요? 다음부터 들어갈 질문은 조금 매운맛 질문입니다. 진짜 하필이면 진짜 현안이 굉장히 민감할 때 나오셔가지고 이거는 이제 안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일단 어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지방선거 전 합당이 최종으로 무산이 됐습니다. 어제 의원총회에서도 의원들이 지방선거 전에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의견을 정청래 대표한테 전달했고 밤에 8시에 이제 최고위원회 열어가지고 결국 회의 끝에 지방선거 전에는 좀 힘들겠다. 대신 지방선거 이후에라도 합당을 하기 위해서 조국혁신당의 준비위원회를 구성을 하자라고 제안을 했고 오늘 아침에 이제 조국혁신당 대표가 오케이 받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한 상황이에요. 근데 문제는 여기까지 오는 상황에서 당이 굉장히 갈등이 심했습니다. 이게 권력 다툼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고 중간에 청와대를 패싱한 거냐라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대통령 뜻이 뭐냐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고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이거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청와대 대변인으로 나왔기 때문에 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변인이 해야 하지 않을 말들을 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네. 이 합당 관련해서는 당무이기 때문에 사실 청와대 대변인이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네. 뭐 사인으로 한 번 더 불러주시면 네. 그때는 뭐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당무이기 때문에 네. 당에서 뭐 잘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맡겨놓은 말씀드리고 나중에 출마하시면 다시 나오시죠. 사실은 그때 얘기하는 이랬다. 근데 어쨌든 청와대 이제 정무수석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이제 합당이라는 것 자체, 통합이라는 것 자체는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왔던 부분이다. 이거는 이제 맞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아주 오래전부터 뭐 그런 지론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도 사실은 지금 드리는 질문도 좀 곤란한 질문일 것 같긴 한데 하필이면 어제 강득구 민주당 의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가 빛의 속도로 삭제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 페이스북 내용이 굉장히 민감한 내용이었거든요. 뭐냐면 대통령의 의중이 지방선거 뒤에 합당하는 거, 그다음에 수임기구를 준비해서 결국 지방선거 끝나고 8월 전당대회가 열릴 때는 통합 전당대회,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이랑 같이 전당대회를 여는 게 대통령의 뜻이다라고 하는 내용이었거든요. 그 이거, 내용을 정무수석한테 들었다는 거죠? 네, 정무수석한테 들었다. 네,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진실일까요, 아닌가요? 그것도 마찬가지기는 한데요.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워서 좀 양해를 구할 텐데 네. 이 합당에 대한 거는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한 그렇죠. 질문이어서 당무여서 네. 당에서 결정할 사안 정도까지밖에는 말씀드릴 수가 없는 네. 네, 이거를 상황이긴 발언을 합니다. 하는 순간 당무 개입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좀 발언하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사실 성남시에서 같이 일했던 그 대변인님의 제가 측근으로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대신 대답? 예,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네. 이 공개를 원치 않는 되게 민감한 부분이 이런 식으로 공개되는 건 진짜 의원님들 다 조금 더 긴장하고 조심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스마트폰 때문에 지금 정치적인 생명이 왔다 갔다 했던 분들이 한두 네.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강특구 의원도 지금 막 자기 밤새 너무 괴로웠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제 그래서 제일 민감했던 거는 현재의 상황상 지방선거 이전 통합은 어렵지만이라는 표현이 저한테는 제일 사실은 컸었어요. 현재의 상황. 그래서 지방선거 후에 전대 전에 그 합당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네. 대통령님의 뜻이다라고 어제 그 내용이 있었으니까 대변인님은 답을 안 하셔도 되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그걸 보고 저는 처음 딱 느꼈던 게 대통령께서는 지방선거 전에 합당을 하는 거에 대해서도 찬성을 하셨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문맥적인 해석입니다. 그냥 네. 봤을 때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합당이 안 되니까 이 합당 논의를 중단한 것을 합당 자체에 대한 반대로 안 가야 되기 때문에 네. 빨리 수임기구를 만들어가지고 합당을 기정사실화해서 네. 속도감 있게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건 아까 대변인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통합에 네. 대한 그 필요성, 그다음에 의미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곡을 하거나
대통령님의 뜻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그걸 당내 여러 가지 분란의 무기로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물론 모르겠습니다. 제 해석이 또 잘못된 것일 수도 있는데 어제 내용을 보면서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하나의 그 진실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이야기를 오늘 좀 하고 싶었습니다. 대신 제 입장에서는 한 말씀을 좀 드리면 네. 대통령의 뭐 오랜 지론까지는 맞고요. 그 이상의 어떠한 해석도 붙이는 것은 적절치도 않고 실제로 붙일 상황도 아니었고 네. 그럴 네. 만한 일도 없었다. 네. 그런데 대통령의 뜻이라고 하면서 여러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는 네. 좀 신중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그게 기자들도 굉장히 헷갈리는 지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통령의 뜻은 이렇다, 저 사람이 이렇다 이렇게 네. 얘기하면 이게 진짜 대통령의 뜻이 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또 대통령은 그 와중에 본인의 생각을 얘기할 수 없는 또 상황인 거고 당무 개입일 수 있으니까 그게 좀 답답한 맞습니다. 측면이긴 네. 한 것 같긴 합니다. 그 대통령과 유관한 의제가 사실은 아닙니다. 네. 이건 당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에서 잘 결정을 해주시면 될 일 정도로 청와대에서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매운맛 질문 또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합당 문제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진짜 명청 갈등 아니야? 라고 하고 이제 세간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2차 종합특검 후보 추천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한 전준철 변호사가 사실은 이제 쌍방울 쪽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문제가 크다라는 비판이 좀 있었고 결국 대통령은 조국혁신당 쪽에서 추천한 인사를 특검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근데 또 오늘 YTN이 뭐라고 보도를 했냐면 이 이태영 민정비서관이 이 전준철 변호사를 추천한 이성윤 의원한테 2번이나 전화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미리 피력을 했는데 이거를 무시하고 추천을 했다라고 하는 취지의 보도가 나왔어요. 물론 이성윤 의원 같은 경우는 바로 기자회견을 열어서 그런 일 없다. 나는 이렇게 부정적인 의견을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 실제로 민정비서관 그러니까 이렇게 특검 추천을 할 때 청와대 쪽이랑 조율이 있는 게 맞는 건지 그다음에 실제로 민정비서관 쪽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전달한 게 맞는 건지 이거는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이게 인사 관련된 거에서 뭐 자세한 걸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은 네. 통상적으로 그 절차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당에서 절차들이 진행이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넘어오지 않습니까? 네. 넘어오고 나서야 그 다음에 청와대에서 진행할 절차들은 그때 진행이 되는 겁니다. 네. 네. 사전에 뭐 조율하거나 그런 거는 아닌 거고 통보를 받은 이후에 진행이 되는 거죠, 절차들이. 네. 요것도 좀 여쭤볼게요. 그 대통령이 그 관련해서 무슨 화를 내셨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건 맞습니까? 경로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던데요. 뭐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건 아니에요. 네. 그건 아니었다. 그다음에 이 당에 국회에서 이제 그 법안 처리하고 이런 게 너무 좀 늦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당에 좀 서운한 게 섭섭해 하시는 게 있나 보죠? 글쎄요, 뭐 당에 섭섭하다기보다는 이제 본인은 지금이 골든타임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시간이 없다. 국무회의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똑같은 동일한 1시간이지만 임기 초의 1시간과 임기 말의 1시간은 그 가치가 다를 수밖에 없다. 지금이 굉장히 중요하고 빨리 성과들을 내야 하는 시기인데 이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속도가 조금 느린 것에 대한 안타까움 네. 그런 것들은 있으십니다. 그 두 가지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이거는 대통령의 대변인한테 드리는 질문이 아니고 인간 김남준. 또 무슨 질문 하시죠? 쉬운 거 하나, 어려운 거 하나. 어느 거부터 여쭤볼까요? 걱정이 앞섭니다. 어떤 거부터 쉬운 거,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 뭐 왜 맞는데 뭐 왜 맞는 사람이 무엇을 결정하겠습니까? 쉬운 것부터 여쭤볼게요. 이재명 정권의 측근 실세는 나 김남준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오. 이게 쉬운 문제란 말입니까?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다. 네, 왜 네.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뭐 여러 참모들 중에 뭐라고 하나 됩니까? 아니겠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역할을- 강훈식 비서실장인가요? 각각의 역할들이 다른 것 같아요. 역할이 다르다. 네. 모범 답안. 요거는 약간 생각이 좀 필요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대통령제를 과거에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비판을 많이 했고 그래서 개헌을 해야 된다 그랬는데 또 우리 유권자들 입장에서 아니 좀 제대로 된 대통령이 나와서 제왕이면 어때 좀 세게 좀 개혁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그런 심리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 보면 임기 말에 대충 이제 레임덕하고 또 퇴임 이후에 이제 불행하게 된 대통령도 참 많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의 그 집권 후반기 레임덕이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퇴임 이후에 전직 대통령들처럼 혹시 불행해질 수 있는 건지 아닌지
그렇지 않다면 왜 아니라고 생각하시는지 뭐 그런 부분을 좀 한번 얘기해 주시죠. 글쎄요, 뭐 전망을 하기보다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임기 말까지 성과를 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이 인물이 정말 많은 위기들이 있었거든요. 그 위기들을 돌파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본인에게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평가를 국민들께 받아서 인정을 받고 그 다음 단계로 위기를 돌파해서 넘어가는 과정들을 거쳐서 지금 단계에 왔어요. 마지막에 레임덕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위기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위기를 돌파하는 이재명식의 방법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10분 활용을 해서 최대치의 결과를 내고 성과를 내고 그 성과로 위기를 돌파하는 방식이 가장 이재명다운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임기 말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참모들의 또 책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평가 이야기 하시니까 KSY에서 9일, 10일 양일간 정기조사를 했거든요. 야, 오늘 대변인님 나오시는데 네. 나쁘게 나오면 어떨까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엄청나게 좋게 나왔거든요. 예, 긍정평가 61%입니다. 네. 지난 7월 이후로 60% 넘은 게 저희 조사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이거든요. 네. 이게 지난 조사, 3주 전의 조사였는데 그때 대비 긍정평가가 9.1% 올랐고 네. 부정평가는 9.0% 하락을 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그만큼 차이가 나고 물론 제일 큰 건 사실은 경제 회복 그리고 경제 구습이나 이런 지수들 때문에 기대와 가능성들 때문에 20대, 30대가 되게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지금 좋은 포인트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요거는 KSI 조사가 참 좋았다는 이야기를 꼭 좀 드리고 미리 싶고. 민원 넣으신 거 아니죠? 오늘 나오니까 좋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하나 더는 아까 제가 어쩌다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참여정부 때 청와대에서 일을 했었고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에서도 청와대에서 일을 할 수 있었는데 청와대 발로 나오는 이야기에 대해 가지고 오해를 저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실제로 대변인들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나오는 게 아닌 청와대 구성원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 청와대가 단일한 정치적인 똑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이게 이재명 정부라는 전체 국정 운영에 있어서는 동일한 입장이지만 개별적으로 정치적인 부분에 대한 판단들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어떤 비서관 또 뭐 어떤 행정관 나오는 이야기들이 마치 대통령의 뜻 혹은 대통령 비서실 청와대의 공식적인 뜻인 것처럼 해석하는 거는 나중에 엄청나게 착오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는 좀 이게 염두에 두고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불가피한 측면은 있어요. 이게 그 대변인 공식 발표하는 것만 있을 수는 없고 그렇죠. 실제로 네.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지도 않아요. 네. 뭐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 대변인이 좀 가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거 얘기할 수 없다 그래서 그걸 이제 취재해서 보도하는 게 언론이고요. 또 정치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또 분석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야 국회의원들도 뭐 잘할 수 있는 거. 특히 여당 의원들은 굉장히 민감하죠. 대통령 생각이 뭐야? 이게 오히려 기자들한테 가끔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그건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사셔야지. 너무 이렇게 뭐 지금 혹시 청와대 대변인이세요? 근데 저는 또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뭐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국민들께서도 좀 아시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뜻이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네. 그럴 때 국민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게 맞는지 이런 것들을 국민들께서 이제 좀 더 많이 체감하고 계시는 과정 같습니다. 이게 약간 분리된데 아까 제가 지금 이 시점에서 평가 그 부분을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당내 갈등이나 이 현안으로 보면 되게 엄청나게 갈등 요소들이 많고 그게 대통령 정부에 대한 평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지만 네. 올라가 버리거든요. 그냥 그것과 어느 정도 차별화되게 민심이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점점 말씀하셨던 대로 국민들이 되게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상황들을 바라보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대변인께서 워낙 바쁘셔가지고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보내드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얘기는 꼭 하고 싶다 있으면 여쭙겠습니다. 특별한 말씀보다는 가기 전에 이제 설 앞두고 있으니까요. 네. 저희가 설 앞두고 주력하고 있는 게 지금 사실 경제 지표들이 좋아지고는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살면서 내 삶이 나아졌다 이렇게 체감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펼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유념해 주시면 좋겠고 국민들의 의견을 저희가 많이 들으려고 노력을 해요. 네. 그 얘기는 많은 의견들을 들으면서 그거를 어떻게 정책에 반영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많이 의견들을
내주시면 네. 목소리를 내주시면 저희가 적극 반영하겠다라는 네. 말씀을 이 자리에서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동포츠에서 하는 얘기도 좀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시든지 저희가 좀 공동포츠에서 잘 지켜보겠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내드리도록 고맙습니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 네, 바쁘시면 안 가도 됩니다. 계속 앉아 계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저희 광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증된 상품을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마켓타니 쇼핑몰에서 장 건강에 특히 좋다고 알려진 100% 국내산 생들기름을 준비했습니다. 생들기름의 생명은 보관 방식인데요. 산방 생들기름은 주사기를 응용한 기술로 공기 유입을 원천 차단해 산패 걱정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설맞이 특가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2세트를 주문하시면 1세트를 더 보내드립니다. 목요일 오전까지 주문하셔야 설 전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문 방법은 유튜브 화면 좌측 하단을 클릭하시거나 포털에서 마켓타니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가신 다음에 얘기인데 굉장히 좀 잘생기지 않으셨어요? 오, 그러니까요. 네. 그러시네요. 있을 때 이야기해도 되는 것 같은데 굳이 가고 나서 말씀을. 잘하죠? 자리 옮기셨는데 치킨을 2개나 들고 옮기셨네요. 아니 이거는 있던 거고요. 그렇군요. 대변인 잘하죠? 네. 뭐 모범 답안을 하고 그러니까요. 그랬습니다. 예. 하지만 우리는 모범 답안보다는 좀 깊이 있는 분석으로 가는 것으로. 자, 합당 얘기를 더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이제 장관님께서는 그러니까 대통령 합당이라는 게 대통령의 뜻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지방선거 전에 합당하는 것도 아마 대통령의 뜻이었을 것이다. 근데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어쩔 수 없이 지방선거 이후에 할 수밖에 없게 됐는데 어쨌든 전당대회 전에는 합당을 해야 된다. 이게 대통령의 뜻 아니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맞죠? 네. 성한용 기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지시했을 것 같지는 않고요. 당무라는 게 그래요. 기본적으로 당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얘기하면 대통령은 이 머리에 한 20, 30%만 그쪽에 가 있는 거지. 네. 행정부 수반이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정청래 대표가 합당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뭐 좋죠. 예, 뭐 잘 해보십시오. 뭐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이제 정청래 대표가 약간 좀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이 사고가 난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하여튼 그 얘기 좀 있더라고. 어쨌든 현실적으로 장애가 너무 심각하게 생기니까 또 이재명 대통령은 현실주의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주위 사람들하고 이거 좀 어려운 거 아니야? 이거 너무 이렇게 무리하다가 이거 혹시 뭐 부작용 생기지 않겠어요? 이런 얘기는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었겠어요. 네. 그 일단이 이제 아까 얘기했던 뭐 강덕구 최고위원 글을 통해서 좀 흘러나온 것 아닌가 싶기는 한데 그걸 그러니까 옛날하고 달라요 지금. 과거에 김대중, 김영삼 이 시절에는 여당이 정치 안 했어요. 청와대에서 정치 다 했습니다. 네. 정무기획비서관도 거기 있고. 그런데 그게 이제 달라지기 시작한 게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예요. 그 이명박 박근혜 때 다시 돌아왔다가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때도 당무를 청와대에서 그렇게 깊이 있게 저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그게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 옛날처럼 이거 나 청와대에서 하는 거예요. 믿지 마십시오. 그런데 지금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뭐 대변인 말씀하셨고 당연히 행정부 수반이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책임감 가장 중심적이지만 어쨌든 여당에 있어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과 네. 당인으로서의 영향력이라는 이중적인 부분들이 주요한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 또한 사실은 현실이거든요. 네. 저는 지금 보면은 국민의힘의 갈등이나 이런 부분들이 봉합할 수 없는 갈등으로 가는 반면에 여당의 갈등은 봉합이 가능하고 언제든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어찌됐건 간에 네. 대통령, 정부라고 하는 최종 판단해야 될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생각하니까 대통령의 뜻은 매우 큰 사안들에 대해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뭐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는 저는 또 당연한 거인 것 같고요. 네. 근데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게 대통령께 별로 좋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어제 강덕구 그 최고의 네. 그 내용상으로 보면 되게 여러 가지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뭐 개인적으로는 이야기하실 수 있는 거니까 네. 그게 이게 오픈돼 버리니까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거였지만 거기서 추론해 볼 수 있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치인으로서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하는 바들은 아마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왜 이렇게 됐다고 보세요? 우리 장관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어쨌든 대통령도 뭐 합당하는 게 좋겠다. 네. 뭐 이런 생각이었는데 이게 왜 안 된 거죠? 왜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하고 가깝다고 자처하는 최고위원들과 뭐 한준호 의원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들이 그렇게 강하게 들고 반대죠. 일어난 걸까요?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합당이라는 의제나 메시지에 대한 판단으로 지금 이 갈등이 고조가 된 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실제로는 메신저에 대한 공격과 메신저에 대한 찬성이었습니다. 정청래 대표에 대한 찬반의 문제로 사실 와전된 거예요. 네. 손영 기자님도 그 생각하시죠? 이번에 그 특검, 2차 특검에 대해 추천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사실 결과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문제 소지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합당 문제, 합당 안 되겠구나 생각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것 때문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만 없었으면 저는 당원들한테 묻고 이렇게 갔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조금 억지로라도. 네. 특검 그리고 얘기만 아니었으면. 당원들에게 합당 논의에 찬반을 묻는 것과 합당 자체에 대한 찬반을 묻는 것은 전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저는 당원 투표를 했으면 뭐 제 짐작이지만 합당 찬성이 훨씬 높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통과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 이야기의 가장 큰 논리적으로 잘못된 게 뭐냐면 네. 합당 문제와 인사추천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예요. 근데 이 인사추천의 문제가 합당 문제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모두가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문제의 본질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정청래 대표에 대한 공격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정청래 대표의 한편으로는 부족함일 수 있고 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하는 분들이 약간 좀 논쟁을 좀 오도했다라는 느낌도 들고 저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친명계라고 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그러니까 친명이라서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서 그런 의견을 낸 게 아니라 반청을 위해서 이런 목소리를 냈다 이렇게 분석을 하시는군요. 네, 뭐 저도 상당 부분 동의해요. 네. 근데 어쨌든 이 부분은 정청래 대표가 책임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작년 8월에 됐죠. 그때 네. 또 의원들은 이제 박찬대 의원을 많이 지지했고 네. 우리 그때 같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제가 그때 뭐 박찬대 의원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는 과거에 오래전부터 이제 정치 문법에 익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의원들 만나면 다 박찬대라고 하니까 근데 실제로 권리당원 투표에서 정청래 후보가 많이 압수하고 대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출된 이후에 그래도 정치인인데 민주당 국회의원들하고 좀 여러 가지 대화도 하고 해서 마음을 좀 샀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동안 너무 권리당원들한테만 몰빵해서 1인 1표제 하고 그러다 아니 민주당 의원들 중에 불만이 정청래 대표하고 밥 먹은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대표가 된 다음에도 스킨십이 별로 없나 보네요, 의원들. 아니 그건 사실은 스킨십의 차원이 아니고 리더십입니다. 이게 그냥 권리당원들하고만 소통해서 대표를 잘할 수 있다? 그게 그렇지 않아요. 정치인들의 몫이 있는 겁니다.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그 부분을 놓쳤고 이번에 어쨌든 상처를 입었죠. 네. 굉장히. 근데 밀림에서 맹수들이 싸우다가 이렇게 긁혀서 상처가 나서 피가 나면 네. 그 피 냄새를 맡고 그 주위에 있던 다른 맹수들이 또 달려들어서 지금 정청래 대표 뭐 저도 이제 굉장히 좋아하는 정치인인데 지금 상당히 좀 위험해요. 이거 어떻게 극복해야 되나요? 그러면? 쉽지 않습니다. 이거 수습 잘 하셔야 돼요. 이거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좀 도와주셔야 되고 네. 내일 점심 대통령하고 정청래 대표 또 장동혁 대표 이렇게 같이 오찬. 먹기로 했죠. 네. 저는 이게 장동혁 대표를 위한 오찬일 수도 있지만 네. 정청래 대표를 위한 아하. 오찬일 수 있다고 생각을 네. 해요. 여기서 대통령이 아마 정리를 좀 해주지 않을까. 네. 지금은 대통령의 도움이 좀 필요한 정청래 저희- 대표의 위기 상황이 저희 정기조사에 합당 관련해가지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합당에 대해서 반대가 39.4, 네. 찬성이 31.4입니다. 31.4. 물론 반대가 높습니다. 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중에는 48.2%가 찬성을 하고 조국혁신당은 60.2%, 조금 네. 더 높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어쨌든 유보층을 빼고 나면 그 지지층에서는 찬성이 크지는 않지만 높은 건 사실이고요. 네. 근데 저는 이게 이거밖에 안 된다라는 게 아니고 네. 사실은 9일 동안 융단 폭격을 맞은 거거든요. 정청래 네. 대표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문제의 소지가 정청래 대표에게 있었다 하더라도 어쨌든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안 좋은 여론들이 계속해서 지속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나왔다. 네. 이거는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예전에 조사했던 정청래 대표에 대한 지지와 거의 흡사해요. 네. 이게. 그래서 타격을 입었고 극복을 해야 되지만 여전히 이 문제 자체에서가 본질이 네. 합당 자체라는 컨텐츠의 문제라기보다는 태도와 자세, 과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면은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노선이나 내용이 다르면 이거는 순간적으로 바뀔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근데 태도가 본질적으로는 안 바뀐다 하더라도 소통을 좀 더 해야 되겠다, 경청해야 되겠다. 막판에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정청래 대표가 좀 더 노력하고 그리고 또 이거 지방선거라는 사실은 이제 또 블랙홀이 이제 그렇죠.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에서 이제 똘똘 뭉쳐야 그렇죠. 되는 네, 그래서 선거인 거죠. 좀 극복해 나갈 수 있을 있을 것이다.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이죠. 극복할 겁니다. 정청래 대표 정치한 적이 굉장히 오래되는 사람이에요. 뭐 이 정도로 좌절할 사람은 아니고요. 근데 이게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 부분도 문제가 있지만 이게 사실은 좀 솔직히 얘기하면 8월 달 전당대회를 좀 땡겨서 민주당 의원들이 싸우고 있는 측면이 있어요. 네. 좀 싫은 소리를 하면 아니 이분들 지방선거 다 이긴 걸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진짜 그럴까 싶어요. 저는 여전히 지방선거 민주당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그거 다 이겼고 8월에 대표가 누가 되느냐. 그래서 정청래 대표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정청래만 아니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김민석 총리가 제일 가능한 것 같고 하니까 이제 그쪽으로 이제 밀어주고 있는 건데 의원들은 다음 공천 2028년이죠 총선이. 네. 그때 공천 관리를 누가 하지?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이번에 뽑히는 당대표가 하게 되는 그렇죠.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변이 없는 이상. 어허. 네. 정청래가 하면 안 되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정청래 대표를 공격을 한 거예요. 아하. 근데 그걸 정청래 대표가 너무 좀 방어를 순진하게 한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이게 핏발이 쓴 싸움이거든요, 맞아요. 사실은.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걸 아니, 합당 당원들도 다 찬성하시고 대통령도 찬성하고 그냥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다. 그렇죠. 네. 그 부분은 좀 반성을 하셔야 된다고. 근데 저는 한편 이해할 수 없는 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당대회 유불리의 문제로 합당을 바라봤을 때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합당이 자연스럽게 되었을 때 정청래 대표에게 실제로 전당대회에 조국혁신당이 합쳐진다고 해서 네. 얼마만큼 플러스 요인이 있지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게 아니고요. 합당한 거 자체가 그러면 이번에 성과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정청래 이니셔티브를 주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뭐 저 양쪽에서 수임기구 만들어서 잘 합당을 해서 그러면 이게 뭐 실제로 합당이 됐어. 그럼 이게 8월 전당대회를 한다고 정청래 대표한테 유리할까? 그렇지 않아요. 그건 장관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당장 정치적인 성과는 정청래 대표가 합당 해냈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근데 장기적 관점으로 보면은요. 지금 조국혁신당의 당원들로 생각을 하면 예를 들어서 전당대회 전에 합당이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거기가 이제 표들을 가지는 당원들과 이게 되는 거잖아요. 네. 투표권이 생기잖아요. 당 대표에 대한. 지금 합당 과정에서 합당 논의에 대해서 비판하는 과정에서 합당 자체를 반대하고 조국혁신당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네. 이분들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애초에 전당대회 자체가 정청래 대표에게 유리한 판이 아니었는데 저는 합당 논의 과정에서 네. 그 반대의 그 정도가 지나치면서 네. 오히려 정청래 대표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지금 아하. 가버린 것 같아가지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조국혁신당의 당원들이 합당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정청래 대표를 지지할 할 이유가 것이라는 없었거든요. 아니었는데 네. 오히려 조국혁신당이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의 합당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조국혁신당까지 너무나 공격해버리니까 오히려 지금은 만약에 합당을 해버리면 그러니까 전당대회 전에 합당을 해버리면 그 표가 정청래 대표한테 갈 여지가 더 많아졌다. 이런 그러니까 분석이신데. 아니 어떤 의미로 보면 지금 이 과정에서 그 뭐 사전에 어느 정도 교감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조국혁신당 당원들 같은 경우는 되게 상처를 받은 거지 않습니까? 이 그렇죠. 과정에서 물론 민주당 당원들도 이 갈등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상처를 받았지만 어쨌든 민주당은 큰 당이고 조국혁신당은 이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당이 출렁출렁할 수 있는 그런 당이니까 왜 저렇게 소위 평소에 우당이라고 하고 그렇게 하면서 정체성 문제까지 제기하면서 저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논의들이 저는 되게 순수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원래 알겠습니다. 권력 투쟁은 아버지하고 아들도 안 해. 권력을 나눠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보통 문제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게 합당이 되든 안 되든 관계없이
8월 전당대회에서 뭐 정청래 대표가 유리해졌다, 불리해졌다 전 따지는 게 무의미하다고. 네, 이거는 네. 좀 거칠게 말씀을 드리면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어쨌든 서울시장을 이긴다. 그러면 그냥 정청래 대표가 8월 전당대회에서 연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요. 지방선거 결과에 달려있다. 서울시장에서 진다. 네. 뭐 8월 전당대회가 아니고 당장 책임져야 될지도 몰라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합당이 되면 정청래한테 유리하고 뭐 안 되면은 이걸 막으면은 뭐 김민석한테 유리하고 정치가 그렇게 공학적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제가 이 지점에서 궁금한 건 뭐냐면 그 강덕구 의원의 페이스북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그러니까 대통령의 의중은 통합 전당대회다 이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통합 전당대회라는 거는 사실은 그러니까 지방선거 이후에 합당을 하고 전당대회를 통합으로 치르다는 얘기는 사실은 지방선거 전에 합당을 한 것과 거의 유사한 이제 형식이 구성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 이제 그 정청래 대표를 비판했던 많은 사람들이 한 얘기가 뭐냐면 만약에 같이 그러니까 조국혁신당과 같이 전당대회를 치를 경우에는 정청래 대표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가 이걸 추진하는 거다라고 주장을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대통령의 의중이 통합 전당대회라고 하면 그 자체로 합당은 안 했더라도 통합 전당대회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정청래 대표한테 유리한 거 아닌가? 그러면은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이 뒤에서 알게 모르게 밀어준다고 생각해왔던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는 불리해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저는 대통령께서 실제로 그렇게 생각했다면 저는 대통령께서 통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목표는 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선거를 계기로 극단적인 갈등들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는 제일 큰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호남에 선거는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권력은 아버지하고 아들도 선거 국면 들어가면 지난번 몇 차례 보궐선거나 이럴 때도 보면 조국혁신당과 평소에 정책적으로 참 잘 맞다가 선거 들어가면요. 네. 공과를 다투게 되고 누가 진짜냐 이렇게 이게 다투게 돼 있어요. 게다가 경쟁이 가능한 곳이 호남이라는 게 터전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빨리 수행기구를 해서 통합전대를 하는 걸로 하자라고 그 통추위를 만들어서 진행이 되게 되면 여기에서 선거연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합당은 안 됐다 하더라도 선거 국면에 최소한의 방어막을 만들고 그런 관계들을 형성하는 것이 여권에 중요하다라는 판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뭐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전당대회에 있어서의 유불리의 문제는 아니다. 그 결과고 파생되는 부분들이지 네. 목적과 처음에 애초 취재하고 연결될 부분들은 전혀 아니라고 아니다. 생각을 합니다. 네. 대통령의 뜻이 다 관철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에서. 그래서 전망을 좀 해보자면 저는 합당 어려워졌다고 봐요. 아예 앞으로. 지방선거 이후에도 이후에도. 네. 심지어 2028년 총선 전에도 합당이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네. 왜 그러냐면 합당을 하고 선거 연대를 하고 이 이유는 선거에서 조국혁신당 12석 정도 의석하고 이제 지지율 한 3, 4% 나오나요? 여론조사?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네. 이럴 때 하는 게 합당 또는 연대거든요. 지금 국민의힘이 저 지지도가 지금 저 모양인데 굳이 그렇게 합당을 할 이유가 어떻게 보면 없다 이렇게 민주당 판단할 수도 입장에서는. 있어요. 네. 민주당 필요하지가 않다. 조국혁신당이. 그런 거죠. 네. 또 이제 뭐 이현주 의원 말이 상당 부분 좀 이상한 말인데 네. 그 중에 하나 좀 일리가 있는 게 민주당의 정체성이 중도 확장성이 이제 많다. 네. 실용주의, 뭐 중도 보수까지 해서. 그런데 조국혁신당, 과거에 이제 정의당 대신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거기하고 합당을 한다. 이게 우리한테 꼭 유리한가? 이런 부분은 그 부분은 좀 일리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번에 지방선거 전에 합당 당이론에서 말씀드리면 이번에 하는 게 뭐 필요했고 중요한데 네. 안 됐기 때문에 선거 이후에 저 합동 뭐 전당대회 이거 생각보다 쉽지 않을 거고요. 네. 뭐 그럼 저 투표권 누구한테 주느냐 뭐 이런 문제도 있을 거고 지분 나누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네. 그래서 네, 현실적으로 보면 또 참 그 합당 쉽지 않아졌다. 네. 좀 굉장히 좀 비관적으로. 선거 연대도 좀 어려울 거라고 보세요, 그러면? 선거 연대는 할 겁니다. 선거 예를 들어서 연대는 이제 호남에서는 경쟁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단일화 하는 거죠. 후보 단일화를 하자 이런 정도는 하겠죠. 그러니까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광역단이나 주요한 기초자치단체 상징적인 곳은 후보를 가능하면 많이 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네. 이제 왜냐하면 합당을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쉽지는 않지만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합당이 됐을 때의 내부의 정치적인 그러니까 지분이라고 해서 나쁜 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반영시키는 거니까. 네. 그래서 단일화 과정 등을 통해서 그다음에 호남에서 그 몇 개 기초자치단체에 승리하는 걸 통해 가지고 조국혁신당의 존재감을 넓히는 게 되게 필요한 상황이 됐는데 저는 이미 끝났으니까 뭐 그렇지만 지선 전에 합당이 됐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네. 선거 결과를 보면 합당에 대해서 생각이 또 달라져 버리거든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국혁신당이 어느 정도 유의미한 성과들을 냈다? 그러면 총선을 겨냥했을 때 합당의 동기들이 커져요. 네.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주당이 조국혁신당하고 합당 안 했는데도 되게 압도적으로 됐다. 그럼 네. 합당의 필요성이 없어져 버리면 합당에 대해서 다시 또 말을 바꾸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그나마 전 통추위라는 것, 그게 어떤 논의 과정이었던 간에 합당이나 이 끈들을 선거 전에 논의할 수 있는 단위가 양당에서 만들어졌다라는 거는 되게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거기에서 선거연대에서부터 합당까지 여러 가지 불협화음들이 있겠지만 잘 좀 협의해서 나가는 게 여권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상식인데요. 정당법에 보면 합당이 딱 두 가지 형식이 있습니다. 네. 하나는 흡수 합당이에요.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이 민주당으로 흡수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당명도 아마 그냥 민주당이 되겠죠. 또 하나는 신설 합당이라고 네. 해서 두 개의 제3당을 정당이 새로운 정당을 하나 만들어서 신설, 네. 그래서 그리 합쳐지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당명이 바뀝니다. 네.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민주당 160몇 석, 네. 조국혁신당 지역구 하나도 없는 12석. 이 현실적으로는 그냥 흡수합당하고 당명도 민주당으로 유지하는 게 맞는데 이제 조국혁신당에서 가지고 있는 그 이제 마지막 그 가치, 사회적 사회권, 또 어떤 그 자존심, 명분, 이제 그걸 갖고 버텼는데 이번 합당 논쟁에서 네. 조국혁신당이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선거 이후에도 이거 합당하기가 좀 쉽지 쉽지 않아 않았다 이렇게. 보이네요. 알겠습니다. 지금 뭐 우리 국민의힘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국민의힘 상황도 지금 녹록지가 않습니다. 안 해도 되는데. 이게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 어게인과 절연을 하겠다는 것인지 안 하겠다는 것인지 굉장히 애매해요. 일단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전한길 씨가 윤 어게인에 대한 입장을 3일 안에 밝히라라고 요구를 했더니 어제 문화일보 유튜브에 출연해가지고 그동안의 입장에서 변한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 윤 어게인과 절연을 안 하겠다라는 거야 뭐 이런 해석이 좀 나왔는데 또 최근에는 김민수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그동안 윤 어게인 세력과 함께한다라고 알려진 인물이었는데 또 최근에는 윤 어게인을 외쳐서는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가 없다 또 이렇게 말하기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국민의힘의 지도부의 뜻은 뭐냐 이거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장동혁 대표가 되게 정치적으로 좀 많이 성장하고 있다는 생각이 그래요? 들어요. 네. 그러니까 그 유튜브에서는지 모르겠지만은 네. 국민의힘을 이끄는 장동혁과 함께 가는 것, 힘을 보태주고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게 현재로서는 유일한 방법. 네. 이재명 정부와 투쟁하고 싸우기 위해서는 이 말은 뭐냐면 네. 내가 그냥 손을 뻗고 있을 테니까 내 손을 당신들이 잡으시오. 이거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주체가 될게. 그러니까 나한테 윤 어게인 세력과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묻지 말고 네. 그 사람들의 선택에 의해서 나는 그냥 그걸 받아주는 방식으로 가는 게 선거에서 명분도 있고 실리도 챙기는 거다라고 사실은 표현을 한 거지 않습니까? 네. 이게 본질은 뭐냐면 같이 가자는 거죠. 네. 손 내밀 테니까 빨리 잡아. 근데 내가 잡기를 지금 약간 좀 뻘쭘하잖아.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절연할 수 있겠습니까? 절연하면은 아예 확장성의 문제를 고민하는 게 아니고 밑둥이 뽑힌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까지도 그렇고 워딩이 어떻게 되고 말이 어떻게 되건 간에 중심 세력들과 절연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울 것이다. 결론은 비슷한데요. 그 비슷한 결론까지 가는 과정은 좀 생각이 달라요. 네. 장동혁 대표 정치력 없습니다. 그거 아니랍니다. 아니, 되게 많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이제 기사로도 몇 번 쓴 얘기인데 장동혁 대표가 눈은 굉장히 부릅뜨죠. 제 말에 반박의 근거가 눈만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별로 할 말이 없을 때는 눈을 부릅뜨고 부릅뜨게 됩니다. 그 이제 저도 해봐서 뭐 애를 야단을 쳐야 되는데 이 말을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면 일단 이제 그 눈부터 부릅뜨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 장동혁이라는 사람이 뭔가 정치를 오래 한 사람도 아니고 네. 1.5선이에요. 국회의원. 판사
오래 했고 네. 우리 성채경 기자도 잘 아시잖아요. 네. 얘기 많이 해봐서 그분이 아주 성실하고 뭐 이랬던 사람인데 어느 날 윤핵에 붙들고 지금 호랑이 등이 올라탄 네. 거죠. 여기서 내려오면 죽을 수가 맞습니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못 내려오는 거예요. 이분은 제가 이제 허수아비라는 표현까지 써봤는데 강성당원 네. 시키는 대로 그냥 하는 사람이에요. 한동훈 전 대표를 왜 제명했을까요? 왜? 시키니까. 강성당원하고 지지층이. 시키니까. 그러니까 이거 뭐 내가 한동훈 전 대표를 잘라내고 그럼 다른 사람들하고는 다시 연대하고 그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있는 게 아니고 시키니까 시킨 대로 한 겁니다. 말 그대로 아바타예요. 네. 앞으로 두고 보세요. 오세훈 서울시장 공천 받을까요? 전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요? 이미 강성당원들이 네. 오세훈 이제 안 된다? 우리 고성국 씨를 비롯해서 안 된다. 저 기회주의자다. 네. 그래서 이미 뭐 나경원이냐 뭐 안철수를 경기도 국회의원이지만 서울시장으로 차출하냐. 또 요즘 신동욱 의원 얘기를 많이 해요. 또 이제 윤희숙 전 네. 의원 이런 사람들. 그래서 그쪽이 먼저 움직이고 있습니다. 강성 책임당원들이. 네. 거기서 이제 답을 주면 아마 또 이제 정동영 대표는 눈만 부릅뜨고 시키는 대로 하지 않을까. 전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저를 좀 좋아하게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그 장동혁 대표가 그 당원들의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일지 모르겠는데 그 지금 배현진 친한계 대표인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윤리위에 회부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보니까 징계 심사에 소명을 하러 출석을 했더라고요. 근데 과연 이제 어떤 징계가 나올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당 위원장이기 때문에 지금 배현진 의원이 뭐 아주 엄청난 징계는 아니더라도 서울시당 위원장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 정도는 하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이 나와요. 어떻게 할 거라고 보세요? 우리 이 방송 실제로 나갈 때쯤이면 혹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전격적으로 뭔가 발표를 했을 수도 있었으면 네. 걱정스럽기는 해요. 네. 그런데 이게 한동훈 전 대표 제명 후 폭풍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네. 배현진 의원을 중징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관측들을 많이 합니다. 네. 저도 이제 그렇게 보고요. 근데 이게 난감한 게 배현진 의원이 지금 서울시당 위원장이거든요. 근데 네. 서울시당에 또 윤리위원회가 있는데 네. 거기에서 이제 고성국 씨를 네. 탈당 권유를 했어요. 맞습니다. 이게 열흘 지나면은 이제 제명이 되는 네. 그걸 해놨기 때문에 그럼 그걸 또 어떻게 할 건지. 그러니까 여기서 그 강성 책임당원들도 지금 이 숫자가 많기 때문에 네. 이게 바로 뭐 그때그때 대안을 내진 못하고 지금부터 한 2, 3일 고민을 하고 결론을 한 내면 다음에 오더를 장동혁 내릴 대표한테 겁니다. 내릴 그때까지 눈만 부릅뜨고 있는 겁니까? 뭐 저는 그렇다고 보는데 길어지면 힘들겠네요. 이게 상황이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잘 알고 서울시당에서 배현진 의원이 고성국 씨를 친 겁니다. 근데 고성욱 씨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의 신청을 하겠다라고 했고 만약에 이의 신청을 하면 그게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데 거기는 또 장동혁 지도부랑 그렇습니다. 사이가 굉장히 가깝기 예. 때문에 이게 다시 징계가 없던 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전망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냥 뭐 간명하게 보면 고성국 살고 배현진 죽을 겁니다. 그렇게 된다? 저는 이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선거하고 지금 걸려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시당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공천에 있어서의 영향력들이나 그렇죠. 그 서울시인데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세훈 시장께서 이게 공천을 받을지 어떨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세훈 시장 말고 다른 카드를 하기는 간단치는 않은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칫하면 네. 경기도에도 지금 후보 낼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예. 서울도 지금 후보 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예. 오세훈 시장이 지금 당당하게 버티는 이유는 나 없이 되는 거 봐라. 이거거든요, 그렇죠. 사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외에 불가피하다면 선택을 하겠지만 나머지 공천이나 얻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장동혁 대표가 그거를 가지고 가려고 할 거기 때문에 지금 사실 모든 게 지방선거를 다 겨냥해 가지고 자기 중심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가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눈 부릅뜨고 계시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논란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굽히지 않고 그냥 바로 갈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굽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징계되고 예. 고성국 씨는 살아나고 예. 오세훈 시장은 공천이 됩니까? 저는 오세훈 시장을 날리기는 간단치 쉽지 않을 않을 거라고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네. 판이 어렵기 때문에요. 질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이 판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배지를 던지고 나갈 만한 네. 지금 거론하셨던 분들 그리고 만약에 배지 던지잖아요. 이 선거 끝났는데 서울시장이 안 됐어요. 네. 바로 그 다음에 무슨 기회가 올 수 없는 아주 추운 벌판이거든요, 이게. 네. 그러니까 저는 윤희숙
그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지금 자기한테 좀 한번 오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현직 의원이 아니니까. 근데 그런 판들을 당원들도 국민의힘 당원들도 되게 집단지성이지 않습니까? 방향의 차이는 있지만 또 거기서 가지고 있는 집단지성의 힘이 있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을 포기하는 건 쉽지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맞아요. 저도 그렇게 보는데 그게 이를테면 강성 책임당원이 한 300명 안쪽이라면 그렇게 합리적으로 판단할 텐데 토론을 통해서 네. 그러기에 또 숫자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결론을 그렇게 합리적으로 내지는 않을 것이다. 집단지성에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민주당 강성 권리당원들을 다 이른바 뭐 개딸 이렇게 표현하죠. 네. 그럼 그분들이 번선 경쟁력 관계 없이 무조건 그러면 저 이재명 대통령하고 가까운 사람을 지지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는 이 당권이 그 권리당원들한테 넘어간 지 상당히 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상당히 좀 늘었어요. 집단지성의 수준이, 지능이 좀 됩니다. 네. IQ 한 120은 지능이. 될 사람을 믿다. 국민의힘 쪽은 굉장히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쪽은 책임당원들한테 당권이 넘어간 지 그렇게 오래 안 돼요. 정당 구조가 좀 다릅니다. 네. 그래서 그쪽은 지금 막 맛이 들린 거예요. 네. 한동훈 짜르라니까 짜르네. 효능감을 막 지금 느끼고 있는 상황.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합리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엔돌핀이 너무 막 솟아나기 때문에 굉장히 비이성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장동혁 대표가 받아들이는 오더니까 수밖에 없어요. 그 받아들일 수 오더를 있다. 어떻게 거절합니까, 아바타가. 네. 그래서 참 야, 저도 뼛속까지 저는 파란색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상하게 여기 앉아 있으니까 약간 보호를 하게 되네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국민의힘은 뭐 망해도 좋은데 우리나라에서 보수 정당이 망하면 또 안 되는 측면이 있어요. 네. 뭐 세상이 꼭 뭐 진보 내지 개혁 민주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또 민주당 일당 독재하면 되겠습니까? 그것도 안 되죠. 그래서 그쪽을 위해서 참 제가 여러 차례 그런 고언을 드렸었는데 127시간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이렇게 등산하다가 팔이 끼어갖고 네. 죽을 뻔했는데 자기 팔을 팔이 자르고. 있어갖고 물 마시면서 자기 팔을 잘라서 목숨을 구했잖아요. 오른팔이 끼었거든요. 네. 지금 윤석열과 누구죠? 전한길, 고성국 이런 사람들을 오른팔이 그 사람들이 극우 아닙니까? 그 잘라내야 목숨을 구하는 거지. 안 그러면 죽습니다. 이건 아무리 아바타지만 아무리 책임당원들이 시키더라도 이건 장동혁 대표 좀 잘 생각해야 되고요. 조선일보도 좀 봤으면 좋겠어요. 네. 조선일보도 안 보는 것 같아요. 비판을 많이 하더라고요, 요새 국민의힘. 거기 네, 진짜로 걱정이 되는 겁니다. 네. 야, 이러다 우리 보수 다 죽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조선일보 기자는 아니지만 제가 걱정해서 그런 건 아닌데 너무 비참하게 무너져가고 있는 그런 거 아세요? 이게 그 동물원에 갇힌 맹수가 어슬렁거리는 그 눈빛이 굉장히 슬프다 해서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 이런 수필이 옛날에 중고등학교 때 책에 나오던 대목인데 이 거대한 우리나라에서 뭐 자기들 나름대로 뭐 근대화 뭐 이런 보수 정당이라는 이 거인이 지금 이런 식으로 죽어가고 있는 걸 보면서 저는 약간의 슬픔 같은 걸 느껴요. 그래서 네. 좀 제발 좀 정신을 차려줬으면 좋겠다. 아바타 말고 네. 그 책임당원들 여러분 제발 좀 진영을 좀 더 높이시라. 민주당을 좀 흐뭇하게 끝난다고 생각했는데 하여간 선거 치료를 받으면 뭐 국민의힘 지도부나 아니면 당원들이나 조금 더 깨닫는 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공독부차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독부차 매주 화수목밤 9시에 방송하는 거 아시죠? 저희는 내일 밤 9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